이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가 서한준규입니다. 1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실제로 연기함으로써 실제가 되고, 이 실제가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자연스러움으로써 의심받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된다.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혹은 사회적 무의식적으로 이 감각으로 형성이 돼서 이거는 신체화되어서 우리 몸 안에 혹은 우리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라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밖과 집, 엄마와 아빠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굳어진 이 감각판이라는 것을, 이 익숙한 이 젠더 감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흔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또 이제 동시 작품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이야기와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익숙해진 감각의 바깥을 보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감각적 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철학자 이진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각성이란 기존에 익숙해진 감각에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고 느끼고 감지하게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그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향해 신비한 모험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감각적 각성이 낡은 세계의 바깥을 보게 하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하신 저희 아버지도 어떠한 감각적 각성의 순간에서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이 바깥의 세계에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는 것도 있고, 저도 늘 집이라는 공간에서 있지 않다가 아이를 돌보는 어떤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감각적 각성에 의해서 또 집이라는 공간을 또 제 스스로 정체화하기도 했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였는데요. 작품 속에서 이렇게 감각적 각성이라는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익숙해진 젠더 감각의 바깥을 보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개주, 달리기 같은 걸 왜 하는 거야? 잘 달리는 걸로 상은 왜 주는 거야? 50m를 10초 안에 달리는 게 뭐가 좋은 건지. 얼굴이 떡 반죽이 되고 겨드랑이가 축축 젖어버리는데도, 가슴이 덜렁대고 이마가 훌렁 벗겨지는데도 죽어라고 달리는 저 애들은 뭐야? 바통을 떨구고도 옆반을 추월하는 선미. 그 애를 보고 심쿵 하는 건 또 뭐야? 라는 동시 작품입니다. 이 동심 작품을 살펴보면 이 작품의 초반에는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 영 탐탁치 않아 하는 시적 주체가 나옵니다. 이 탐탁치 않은 시적 주체는 얼굴이 떡반죽 되는 것도 별로고,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되는 것도 별로고, 가슴이 덜렁대는 것도 별로고, 그 앞머리가 넘어가서 이마가 훌러덩 벗겨지는 것도 별로라고 느끼는 이 시적 주체가 이 달리기를 매우 못마땅하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달리기의 감각을 가진 시적 주체가 등장합니다. 이 개주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시적 주체는 여성 어린이로 상정되는데요. 사실은 여성으로 커 나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겪게 되는 하나의 젠더 규범을 이 작품에선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운동이라던가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튼튼한 종아리, 튼튼한 허벅지 근육을 가지는 것보다 매끈한 다리, 보기 좋게 상처 없고 흉지지 않는 매끈한 다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 나름의 젠더 규범을 여성 어린이들은 은연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겪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드랑이가 축축 젖어버리는 것, 축축 젖어버려서 땀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청결과 위생에 걸맞지 않은 어떠한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슴이 덜렁대는, 이거 보여줘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또 그러니까 가슴이 덜렁대는 모습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또 덜렁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규범화되고 제약되는 어떠한 이 젠더 감각을 이 계주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커가고 있는 주체는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성 어린이가 이 자신을 좀 감추고, 그 어떤 이마도 감추고 싶고 덜렁대는 가슴도 감추고 싶고 축축하게 이게 젖어버리는 겨드랑이도 싫고 하는 이 감각들을 추월하는, 이 낡은 젠더 관념을 추월하는 선미를 보게 됩니다. 이 선미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바통을 떨구고도 옆반을 추월하는 선미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이 계주라는 게임에서는 바통을 잇고 있는 이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경기인데, 바통을 떨구었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클 안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통과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어지는 낡은 젠더 감각을 떨어뜨리고 이거를 추월해 나가는 선미로 저는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선미의 모습을 본 이 달리기가 영 마땅치 않은 이 시적 주체는 선미를 보고 그만 심쿵 해버리고 말죠. 저는 이 심쿵의 이 순간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감각적 각성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고 느끼지 않았던 것을 느끼게 하는 이 선미의 생기로움, 선미의 생동감, 그것들을 이끌어내는 선미의 아주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바통을 굳이 이어받지 않고, 이 낡은 감각의 바통을 이어받지 않고 아주 자기다움으로 똘똘 뭉친 선미라는 아이가 여기서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본 이 시적 주체는 심쿵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이 심쿵한 아이가 어떤 감각적 각성에 의해서 이 기존에 익숙해져 왔던 감각의 바깥을 보게 된다면 어떤 바깥을 보게 될까요? 그 바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공주들의 똥. 옛날 동화책 속에 나오는 옛날, 온갖 공주들이 살던 옛날, 공주들의 똥도 살았습니다. 엄지공주의 똥은 작고도 작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눈처럼 하얗게 백설공주의 똥은 나쁜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고 검붉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늘 거뭇거뭇 재가 묻어있던 신데렐라의 똥은 유리구두처럼 투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똥은 매일매일 졸고 있었습니다. 라푼젤의 똥은 라푼젤의 머리처럼 길고도 길어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인어공주의 똥은 비닐을 반짝이며 바닷속을 헤엄쳤습니다. 옛날 동화책 속에 나오는 옛날, 온갖 공주들이 살던 옛날, 동화책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공주들의 똥도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 장난감 코너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장난감 코너에 가니까 한 곳에는 마치 뭔가 전사와 뭔가 싸우는 이런 온갖 칼, 총, 무기로 가득한
이 푸른색 코너 남아용 존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무작한 온갖 드레스, 가방, 립스틱, 거울로 무작한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장난감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너가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마치 다른 세계를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키우는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남자아이 코너에도 들어가기도 좀 겁나고 여자아이 코너도 들어가기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돌아서 나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손으로 직접 색종이를 접어서 트리를 만들고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난감, 그 여아용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장난감 코너 앞에서 그 여성으로 길러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식의 이미지를 선호하고 어떤 식의 이미지에 둘러싸여져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 그 장난감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컨대 공주라는 상징은 뭐 으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동화책이나 이야기 속에서도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오늘날에도 변주가 끊임없이 되고 있죠. 요즘에는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겨울왕국에서도 뭐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주들의 그 미모와 아름다움에 대한 메타포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여성으로 커나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둘러싼 이 이미지들 가운데서 공주들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보여지는 건 어떤 순결함, 왕자를 기다리고 이 왕자에 대한 구원을 바라는 어떤 지고지순함, 그리고 뭔가 몸에 흉터 하나 없고 옷에 얼룩 하나 지지 않는 얼룩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아름다운 드레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보여지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필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팔찌, 왕관, 안경, 신발. 그런데 남자아이들의 이 장난감 코너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을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주 장난감 코너 앞에 꼭 같이 있는 것이 거울이죠, 거울.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 이 비추어 보는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공주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가꾸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거울의 세계, 아름다움의 세계에, 공주적 아름다움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하나 굉장히 신화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이미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이 이미지를 구현해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신화적 여성의 이미지로서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라는 거지요. 이 신화 속에서는 이 백설공주, 엄지공주, 라푼젤, 인어공주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결하게 어떤 자신의 갈등과 고난들을 이겨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화가 아닌 실화 속에서는 이 공주들은 밥을 먹다가 흘려서 드레스도 더럽히고 화장실에 가서 똥도 누고 이 실화 속에 있는 공주의 모습은 동화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공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성으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재현하고 있는 건 공주의 모습이지 이 실화 속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단군 신화를 한번 보면 그 아들을 낳은 곰 어머니는 100일 이후에 신화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더 이상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아들을 낳은 곰 어머니는 100일 후에는 신화 속이 아니라 저의 그 다른 실화 속을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각적 각성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감각적 각성이라면, 이 자신의 기존의 젠더 관념을 추월해 나가는 선미를 보고서 심쿵한 아이가 그 바깥을 보게 되었을 때, 신화의 바깥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 공주들의 똥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깥에는 이 신화의 바깥을 보게 되는, 그리고 고정관념의 바깥을 보게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신비한 모험의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각적 각성이라는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순간입니다. 문득 나를 스쳐 지나간 선미를 보고서 심쿵하는 것이고요. 이 작품에서도 공주의 똥들이 인어공주의 똥은 바닷속에 비닐을 달고 헤엄을 쳐가고,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의 똥은 검붉고, 라푼젤의 똥은 길고 긴 이 어떤 바깥을 보게 된 어떠한 순간 속에서 어떤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변화의 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순간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순간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각성의 순간은 하나의 삶의 형태로 형태로 발명되고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곧 휘발되기 쉬운 부력을 가진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두고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감각적 혁명이라고 봅니다. 세계의 낡은 감각을 파괴하고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삶의 새로운 형태들을 발명을 동반한다. 미학과 정치는 감각적인 것을 새롭게 분배하는 활동, 즉 감각적 혁명을 가져오는 활동의 다름 아니다. 어떤 감각적 각성이 어떠한 순간을 발명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 새로운 모험, 정말 자기답게 정말 씩씩하게 달려나가는 어떠한 순간, 그리고 어떤 공주의 신화의 바깥 속에서 공주의 실화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형태를 잡고 이 삶의 형태 속에서 이 감각적 혁명을 가져오는 활동과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 일을 두고 저는 감각적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각적 혁명의 순간이란 것은, 사실 혁명의 순간이란 것은 뭔가 다 이루어진, 그리고 뭔가 다 부수어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감각적 혁명은 끊임없는 하나의 활동인 것이고 끊임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결된 혁명이라는 것은 이 감각적 혁명 안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개발하고 새로운 삶의 모험을 향해서 자신의 낡은 감각의 바깥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활동으로서 감각적 혁명을 자크 랑시에르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깥을 체험하게 되는 이 감각적 순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참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벌에 쏘인 아빠. 산에 갔던 아빠가 벌에 쏘이고 왔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다행히 문을 연 병원이 있어 침도 빼고 주사도 맞았다고 했다. 침을 뺀 이마를 보니까 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빠는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며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일찍 잤다. 한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게으름뱅이 아빠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벌에 쏘인 데가 아프다면서도 베란다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신발장 청소도 했다.
쉬는 날에는 낮잠만 자는 아빠가 낮잠도 안 자고 엄마를 도와 빨래도 겠다. 아빠가 벌에 쏘이더니 부지런해졌다. 이 작품에서 이 아빠의 초반의 모습은 토요일 오후에 산에 가는 아빠죠. 이 쉬는 날이면 집 밖을 나가는 아빠,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아빠. 뭐 돌봄, 집이란 공간을 돌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빠. 문득 산에 또 늦잠을 자는 아빠인데요. 이 산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벌에 쏘입니다. 정말 우연히. 뭐 그 누구도 의도치 않았던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이 하나의 사건이 무엇을 바꿔 넣었냐면 시간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건 늘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던 아빠가 일찍 잠든 거죠. 아주 단순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일찍 잠든 것 뿐이거든요.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이렇게 일찍 잠든 아빠가 문득 일찍 일어난 아빠가 더 일찍 또 일어나셨겠죠? 일찍 일어난 아빠가 맞이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형태가 벌에 쏘인 이후로 다른 시간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다른 형태의 시간을 가진 아빠는 청소를 하고 베란다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빨래로 개는 아빠로, 정말 게으름뱅이에서 부지런한 아빠로 나름의 혁명적인 감각적 혁명의 전환을 맞이한 아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이 작품이 굉장히 극적으로 아빠의 모습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단지 벌에 쏘인 것 뿐이거든요. 저는 감각적 각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뭔가 깨우침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각성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우연한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 아빠는 이제 기존에 자기가 이 아빠의 시간관념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은 쉬는 공간이고 텔레비전 보고 늦게 자는 공간이고 늦잠을 자는 공간이고, 이 게으름뱅이 아빠의 이 시간관념에서 굉장히 부지런한, 그리고 집을 실제로 돌봄 노동의 공간으로서 청소를 하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전환되는 이런 공간으로 그리고 이 감각적 혁명을 수행하는 아빠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 어떤 감각적 혁명을 수행하고 행동하는 이 아빠의 모습이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항상 어떤 감각적 각성의 순간과 감각적 혁명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 작품 안에서는 서로가 연결이 돼서 이 아빠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 아빠의 시간이란 것은 굉장히 바쁘고 쉴 틈을 허락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모두가 이 경쟁하고 성취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아빠와 엄마의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간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이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이 바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멈추고 돌봄의 시간으로 1년 동안 보냈고, 그 1년이 끝난 뒤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마땅히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이 나의 노동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돌봄
그 1년 동안 해왔던 이 돌봄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지속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성에게는 휴직이 3년이지만 남성에게는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의 순간을 제가 육아휴직 1년 차에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집 짝꿍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시간을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어떤 노동의 시간 그리고 활동의 시간 이것들을 좀 멈추고 돌봄이라는 핵심적인 이 형태, 돌봄의 형태로 한번 시간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지금 셀프 육아휴직 지금 5년 차에 들었습니다. 지금 5년 셀프 육아휴직 5년 차에서 제가 뭐 번역도 하고 번역으로 일도 벌고 뭐 카피라이팅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일도 하고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해보지 않았을 일들을 하고 있죠. 저의 나름의 재능을 발휘하여 그렇게 재능을 발휘하여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렇게 돌봄의 시간으로서 저의 시간이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정말 저는 신비한 모험을 했던 것 중 하나가 내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말과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어떻게 익혀나가는지에 대해서 진짜 한시도 빠짐없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원고로 묶어서 이제 책으로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아이가 처음으로 모음 뭐 이런 모음을 발음하다가 여기서 자음이 하나가 얹혀져서 가기 고구구 이렇게 발음하게 되고 첫 낱말이 물이었거든요. 물을 말하게 되고 물에서 이제 엄마가 되고 엄마 아빠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에서 아빠 물 줘라는 말이 탄생하고 이 말이 끊임없이 연쇄되고 커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한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너무 즐거운 신비한 모험, 정말 신비한 모험의 과정에 저는 이 돌봄의 시간의 형태 속에서 저는 그 아주 큰 즐거움을 하나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엄격하게 지키는 돌봄 시간이란 것이 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한테는 아이가 하원하는 4시부터 아이가 잠들기까지의 한 4-5시간 동안은 저는 제 스스로 강제하는 돌봄 노동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뭐 어떤 일정을 잡지를 않죠. 뭐 강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원고를 계속 써야 되는데 원고를 계속 쓰지 않고 원고를 중단하고 미팅이 있어도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에만 잡고 제 스스로 시간을 강제하지 않고서는 이 돌봄 시간이란 것은 끊임없이 위협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사실 끝이 없더라고요. 이 끝이 없는 시간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간의 형태를 가진 이 시간의 형태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잠시 멈추는 시간, 어떤 제 나름대로의 감각적 혁명 속에서 이 시간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에는 약간 공간의 형태도 조금은 다른데요.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쉬는 공간, 휴식의 공간이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집이라는 공간은 저는 생활 노동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은 사실 끊임없이 얼룩지거든요. 먼지가 쌓이고 얼룩이 묻고 누군가는 걸레질을 해야 되고 손길과 발길과 눈길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 뭔가 돌봐야 되는 공간으로서 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공간의 형태가 하나의 휴식과 쉼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집사람들, 아이와 짝꿍과 남편인 제가 마땅히 가꿔야 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공간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가사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같이 해요. 요즘엔 뭐 사실은 거의 물장난에 가깝기도 한데, 그래서 오히려 설거지에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거지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저는 아이가 그 자기의 높이, 그 싱크대의 높이에 맞게 이게 의자 위에서 자신이 이거 밥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라는 걸 당연히 하는 거구나 라는 이 감각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저희 아이가 주로 설거지하는 건 물병과 텀블러. 왜냐면 이게 긴 솔이 재미있나 봐요. 그래서 긴 솔로 이렇게 긴 것들을 다 설거지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치마도 하나 같이 만들었어요. 안 쓰는 천으로 아이랑 저랑 같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아이 앞치마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청소기를 같이 돌립니다. 사실은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아이는 옆에서 안 하려고 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뭐 강제로 시키지는 않지만, 아이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가 청소기 돌리면 자연스럽게 빗자루를 가지고 와요.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제가 모아온 쓰레기들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숱하죠. 그럼에도 아이에게는 항상 빗자루를 쥐어줍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네가 뭐 크는 공간, 쉬는 공간,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공간의 형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돌봐야 되는 공간이다. 이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정말 존재론적 근거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사노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짝꿍과 저와 저희 아이는 함께하는 어떤 파트너적 관계를 좀 만들게 됐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데요. 집이라는 공간이 가족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초대하는 공간,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는 공간으로서 여러 아이들이 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떤 그런 다른 아이들도 함께 돌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의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 아이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공간으로 열어두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걸 완전히 못하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지나가고 나면 이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가족들만을 돌보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 이 아이의 친구, 그리고 혹은 이제 막 갓 출산한 엄마를 또 초대하고 환대하는 공간으로서, 이 집이라는 형태가 이제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이 돌봄의 형태로 공간이 바뀌었을 때는 이게 정말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감각적 혁명의 방식으로 이 공간의 형태가 드러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선물인데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이 엄마들 간에 주고받는 반찬, 아이들 옷, 신발, 그러면서 나누는 정서적 교감, 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제 스스로 하는 것보다 이 주변 아이들, 주변 엄마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받는 것도 훨씬 크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망 안에서 훨씬 제 스스로도 안정감을 찾고 제 짝꿍도 훨씬 안정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 어떤 관계들의 형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내 자체가 선물이 되어지는 관계, 이거 중요하다 생각해서 가끔은 어린이집에서 아빠들 참여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의 돌봄의 시간이, 다른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돌봐주는
그리고 뭐 그것을 하나의 돌봄 선물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선물을 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간과 공간과 관계의 형태들이 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감각들을 제가 육아휴직 1년을 끝내고 이후를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이 돌봄의 형태? 이 돌봄의 시간, 돌봄의 공간, 돌봄의 관계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제 삶이 좀 많이 다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놓치는 것도 물론 놓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전 별로 아깝지 않아요.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집에서 노는 김에 대학원이라도 좀 다니지 그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뭐 학문에 대한 좀 흥미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관심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화가 나는 건 집에서 놀고 있다고요? 제가요? 그거고요. 그리고 제 주변 저를 좀 아껴주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문학 선생님, 뭐 철학 선생님, 뭐 페미니스트 선생님도 계신데요. 이런 어른 선생님들은 항상 저를 두고서 네가 그렇게 해서 너는 작품을 도대체 언제 쓸 거니? 지금 네 나이가 최고로 작품도 많이 써야 되고 글도 많이 쓰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제 스스로 제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걸 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더 많이 활동하고 나를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성취해야 되는데 나는 못 그런 것 같아서 가끔 열등감에도 빠지고 좀 결핍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가 이 돌봄의 형태로 가꾸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이 관계의 형태들 안에서 저는 되게 충만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상에 진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충만함을 많이 느낀 게 이렇게까지 내가 충만함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름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돌봄의 형태를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형태를 가꾸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저에게 친구들은 저에게 비수를 걷죠. 집에서 노니까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 짝꿍은 이런 말을 하는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장난치냐? 집에서 너 제대로 한 번 안 놀아봤구나 라는 말로 응수를 해주는데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틈틈이 자기 활동을 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부엌 식탁 위에서 자기 작품을 쓰고 있다고. 이런 사람에게 네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표현한다면 정말 이건 굉장한 폭력이라고 이렇게 저희 짝꿍이 딱 쏘아붙이거든요. 그러면 저 완전 든든해지고 천군만마를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돌봄의 형태로 제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바꾸게 되면서 집사람으로서의 남편? 아빠? 집사람으로서의 아빠의 존재가 어떤 누군가들한테는 집에서 노는 사람, 집에서 아깝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집에서 쓸모없이 뭔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게 되는 나름의 시선과 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남성으로 길러온 제 스스로한테도 무의식적으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창작할 때 이야기를 창작하는 핵심은 갈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소설이나 시나리오, 희곡할 거 없이 어떤 갈등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사실은 기승전결 과정 중에서 이 갈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갈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 나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이 정말 어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감각, 새로운 어떤 감각적 혁명을 하나의 삶의 형태로 시작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의 이 돌봄을 중심으로 한 남성 집사람이 잠시만요. 브레이크. 이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남성 집사람이 저는 넘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경계가 저는 어떤 이 가부장적 경계라고 하는 이 경계인 것 같습니다. 이 가부장적 경계라는 것은 사실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부장적 경계는 어떤 젠더 규범을 만들고 이 규범이 여성에게 해당되었을 때는 우리가 코르셋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나고요. 남성에게 이 규범이 처해졌을 때는 맨박스라는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부장제라는 것은 남성을 중심으로 두고 남성을 중심화하고 여성을 주변화하는 어떤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이 모든 차원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사회 체제이자 권력의 질서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부장적 경계를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술, 감각의 기술, 감각적 혁명의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벨 훅스라는 미국의 여성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가부장적 경계를 용감하게 넘을 때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나는 살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 해주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죠. 저만의 생각,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라서 저도 이 베룩스가 보아왔던 것과 저도 거의 유사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 가부장제를 그리고 뛰어넘었다고 하긴 좀 그렇죠. 가부장제를 뛰어넘어서는 과정에 있는 한 사람의 남성 집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좀 엄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로서 그리고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이 가부장적 경계를 뛰어넘었을 때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만들게 되는 새롭게 모험하게 되는 세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세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하게 되는 말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좀 잘 보여주는 작품을 한 편 같이 볼까 하는데요. 코끼리가 될 때까지. 갓 태어난 아기 코끼리는 자기가 코끼리인 줄 모른대. 긴 코도 뭔지 몰라 발로 꾹꾹 밟아보고 물도 입으로 마시다가 풍덩 강에 빠지기도 하지. 귀찮기만 한 큰 귀도 떼어버리고 싶어 몰래.
나무 퉁치에 비벼대고 장난으로 아무거나 밟아버리고 깔아뭉개고 그럴 때마다 엄마 코끼리는 지치지 않고 속삭인대. 아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부드럽고 인정 많은 아름다운 코끼리란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젠더관념, 어떤 젠더 역할, 젠더 규범이라는 것을 넘어섰을 때, 넘어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저는 이 힘세고 부드러운 이란 말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이 아이가 남자 아들이라고 너 강해야 돼, 씩씩해야 돼, 울면 안 돼, 감정을 다 늘어서면 안 되고 뭐 거침없어야 돼, 도전해야지, 나아가봐, 부딪혀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넌 깨끗해야 돼, 손을 잘 씻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상냥하게 웃어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아름답게 해서 꾸며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두 개가 각 이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성의 특징이 저는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 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이고,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이 태어난 특성에 따라서 어떤 가치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힘세고 부드럽게, 혹은 거칠고 상냥하게, 혹은 당당하고 조용하게 라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 두 개를 붙여서 아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코끼리 엄마, 코끼리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한테는 항상 이렇게 뭔가 그 남자아이라서, 여자아이라서 이 아이가 남성으로 클지 여성으로 클지 사실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 힘세고 부드럽고 조금은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두 개 다가 공존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성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코끼리. 저는 이 아름다운 코끼리란 그야말로 가장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아이라서가 아니라, 여자아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라서, 이 아이의 고유한 자기다움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고, 그 말을 계속 저는 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한테 곰 3마리 노래를 처음에 가르쳐 줬을 때, 아빠 곰은 요리해, 엄마 곰은 노래해, 아기 곰은 아이 귀여워 라고 이런 노래를 처음에 가르쳐서 아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신나게 아빠 곰은 요리해, 엄마 곰은 노래해 이렇게 배웠는데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이 가사가 아닌 거죠. 아빠 곰은 이 신체적 특징으로서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고 이런 걸 배워와서 아빠 곰은 요리가 아니라 뚱뚱해, 엄마 곰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날씬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아이한테는 제가 아니야, 특정한 신체를 두고서 이거 남성적인 거 여성적인 거 가두는 것은 이거는 엄격한 젠더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못하, 이 아이는 저는 느낌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각의 세계.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보다는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이 아이가 정말 이 아빠 곰은 뚱뚱해가 아니라 아빠 곰은 요리해라는 이미지로, 엄마 곰은 그냥 날씬해가 아니라 노래를 즐겨 부르는 엄마의 이미지로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 말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이 아이가
자기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 아빠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뒤늦게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 웬만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색깔도 가능하면은 좀 밝은 색깔들 옷을 입으려고 하고요. 이 성중립적인 이 무채색 옷 말고 가능하면 막 빨간색, 분홍색, 초록색, 오늘도 초록색을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름대로 좀 뭔가 밝은 색깔을 가능하면 많이 입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걸레질 하는 걸 좀 즐기거든요. 왜냐하면 무릎의 쓸모는 유일하게 있는 게 걸레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요즘 제가 걸레질을 하면 뒤쫓아서 걸레질을 굉장히 많이 쫓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 어떤 문학에서의 이미지는 어떠한 은유나 상징으로 드러났는데, 이 삶 속에서의 이미지도 이 아이가 앞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장 남자다움, 아들다움, 남자다움, 남자 어린이다움이 아니라 굉장한 자기다움으로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되고, 이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와 미디어와 주변 관계망들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이 고정된 젠더 관념에 맞추어서 이 요구를 할 거예요. 뭐 뽀로로만 봐도 그렇죠. 뭐 뽀로로에서 보면 이 루피와 패티라는 유일한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여성 캐릭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돌봄과 요리죠. 남자아이들은 모험과 도전과 사고 치는 겁니다. 이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이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남자로 크기를 원하고, 여자아이는 이 루피와 패티의 이 속성을 가지고 여자아이로 키워나가기에 끊임없이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요구받는 이 젠더 규범 안에서 요구받는 이 사회 속에서 커 나갈 텐데, 그렇다면 이 규범이 아니라 이 규범 바깥, 이런 젠더 감각을 좀 바꿔볼 수 있는 새로운 감각,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해 볼 수 있는 이 아주 1차적 사회적 관계로서의 가족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페미니한 아빠와 페미니한 엄마의 모습이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이 아이에게 대단한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낡은 젠더 감각에 의해서 고정된 성 역할을 수행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것의 바깥에서 아주 생기로운 자기다운 모습, 부드럽고 아주 힘센 모습, 그리고 이 관념을 추월해 나가는 어떤 선미의 모습, 그리고 공주의 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성성의 신화, 남성성의 신화의 바깥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미지들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려고 지금 저는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애쓰고 있는 거를 사랑 애자를 쓰거든요. 어떤 이거 고되고 힘든 애씀이 아니라 저는 사랑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이름으로 저는 아빠라는 이름이 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아빠라는 이름을 선물을 받게 된 작품을 한번 읽으면서 마지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응으로 있다. 몸통도 이응, 팔뚝도 이응, 종아리도. 이응으로 말한다.
응애에 애에 의애에. 이응으로 둥글었던 배에서 이응으로 말하는 법 배워 이응으로 둥근 젖을 먹으며 이응으로 몸을 둥글게 한다. 아가는 이응을 하나씩 선물한다. 마에게 하나, 이 모들에게 하나씩, 나에게도 빠라고 하나. 이 작품은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100일을 맞이하여 제가 쓴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아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이응들 있잖아요. 엄마의 배, 엄마의 젖이라든가 둥글었던 배, 뭐 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모음으로 처음 얘기 시작했던 아이요, 의에도 있을 테고, 이런 수많은 이응들이 아빠인 저한테도 이응이라고 하나를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빠라는 이 낡은 젠더 감각을 바깥을 모험하려고 하는 아빠들한테는 이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름다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저는 이 자기가 어떤 갈등을 겪어내고 겪어내면서 일어났던 모험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그 무엇도 하나로 취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이란 정말 상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신비한 모험을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페미니즘이라는 이 배를 타고서 지금도 모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굉장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빠들이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이 공부의 끝에는 어떤 아빠라는 감각을 새롭게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의 감각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무모함?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말리거든요. 주변에서 다 걱정하고 주변에서 너 미쳤냐 그러고 다 그럴 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무모함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강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북스타트를 통해서 책을 받아보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선 작품에서 보았듯이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 말썽꾸러기, 응석 덩어리 아기 코끼리에게 쉴 새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속삭였던 말이 있잖아요. 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되어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저희도 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이이지만 끊임없이 작게 우리가 이 아이한테 속삭인다면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아름다우면서도 무모한 이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부디 아름답고 무모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